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니체와 함께 산책을입니다. 지은이 시라스토리 하루이고, 옮기니 김윤경, 펴낸 곳 다산북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200만 부 이상 판매된 조역 니체의 말을 집필한 저자는 일본 최고의 니체 전문가로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으며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명상, 깨달음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거쳤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광대함, 고요함, 햇빛을 사랑한 니체는 하루 8시간 동안 걸으며 자연 속 명상을 즐겼고, 릴케는 명상의 체험을 아름다운 시로 남겼습니다. 이 책은 니체가 독일 최고의 위인으로 꼽은 괴테,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 독일의 종교철학자 마르틴 부버 등 7명의 사상가가 일상에서 실천한 명상을 주제로 그들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없다.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이고, 무언가를 눈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일이다. 나 역시 간혹 그럴 때가 있다고. 지금에서야 깨달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명상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산책 중에 발견하는 삶의 기쁨, 니체. 산책은 구원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날씨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그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할 정도로 병약했지만, 맑게 갠 화창한 날에는 몸이 아픈 걸 느끼지 못했다. 특히 휴양지에서 즐기는 산책은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구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1시간 정도 집 근처를 느긋하게 거니는 수준이 아니다. 적어도 5km가 넘는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당시 독일인이 생각하던 산책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유로운 산책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산책하러 나갔다. 1881년 7월, 37세의 니체는 스위스 동부를 100km가량 가로지르는 계곡지대인 엥가든에 머물렀다. 인강이 흐르는 약 15km 사이에 실스 호수, 실바플라나 호수, 샴페레 호수, 생모리츠 호수가 있었다. 니체는 해발 약 1800m 지대에 있는 아름다운 호반을 따라 숲속길을 매일 혼자 걸었다. 그렇게 산책하는데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이 걸렸다. 니체는 이곳뿐 아니라 자신이 머물던 여러 고장에서 매번 오랜 시간 산책했다. 산책이란 니체에게 현실적인 구원이었다. 그 구원은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세상사에서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연에 파묻혀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녹아드는 일이었다. 니체는 이러한 체험을 종종 기록했다.
우리는 자연에 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자연스레 자신을 잊게 된다. 인간도 자연이다. 진짜 자연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자연에서 찾아낸 세 가지를 사랑했는데 바로 광대함, 고요함, 햇빛이었다. 그는 하루에 8시간 동안 혼자 자연 속에 있다 보면 15분간의 깊은 침잠이 몇 번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 8시간 동안 몇 번인가 아주 깊은 15분이 찾아온다. 그때야말로 내 안에 가장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활성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니체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특별한 15분이 바로 명상의 심층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에게 산책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 이르는 길, 한마디로 자연 속 명상이었다. 자신만의 동굴을 찾아서 니체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 고전문헌학과 정교수가 됐지만 앞서 말했듯 건강상의 이유로 35세에 퇴직했다. 그 후 10년 동안 겨울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여름에는 스위스의 휴양지에서 지필과 사색에 몰두했다. 그의 생활비는 바젤 대학교에서 매년 지급한 연금 3,000프랑, 가로 열고 스위스 프랑 기준으로 약 370만 원, 가로 닫고 이었고 주요 이동수단은 증기기관차, 증기선, 우편마차였다. 임대주택의 방 하나를 반년이나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머물곤 했다. 니체는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어두운 방을 좋아했고 그런 방을 찾아 자신만의 동굴로 삼았다. 낮에는 근처 식당이나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고 마음이 내키면 호텔 연회장에 놓인 피아노를 치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늘 산책했다. 친구에게 온 편지를 우체국 사서함으로 받아보고 세상 일에 관한 정보는 도서관에 비치된 신문과 잡지에서 얻었다. 니체는 눈의 통증, 두통, 위통, 구토 등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찾아올 때는 아편으로 견디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를 괴롭힌 질병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후대의 의사들은 니체가 아마 뇌종양을 앓았거나 진행성 핵상마비 질환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걸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다. 이렇듯 니체는 신체도 정신도 불안정했다. 그가 8시간이 넘는 긴 산책 중 저 깊은 내면에 이르는 15분간 큰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은 그가 남긴 메모와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니체는 자신과 타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연과 합이라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 1880년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체코 서부의 마리엔 바디에서 지내던 니체는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산책하다가 울고 말았다네. 그건 광희의 눈물이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체득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 기쁨이 차올라 나는 노래 불렀고 또한 무의미한 말을 무심코 입 밖으로 꺼냈다네. 일주일 후에도 니체는 숲속을 산책하는 기쁨을 편지에 담았다. 나는 나 자신을 훨씬 뛰어넘었지. 마침 숲속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나를 무척 유심히 보더군. 그 순간 내 얼굴은 넘치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을 거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를 비롯해 후대의 의사들은 니체의 이런 고백을 타행증, 가로 열고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심리적, 감정적으로 비정상적일 만큼 과도하게 느끼는 행복감, 가로 닫고 같은 정신질환의 표출로 추측했다. 혹시 니체가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전혀 품지 않은 까닭은 의사의 생각이 단지 질병의 유무에만 머물렀을 뿐 명상을 체험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 하이킹하는 기분으로 숲속을 산책하면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기 어렵다. 즉, 나는 나이고 주위를 둘러싼 초목은 자연 그대로의 초목일 뿐이다. 하지만 혼자 산과 들을 걸으면서 무의식 중에 명상 상태로 들어가면 나와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느새 하나로 녹아든다. 그러면 니체처럼 그 자리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분명 많은 사람이 명상은 가만히 앉은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명상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참선하는 승려가 수행 이외에 청소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잡무를 묵묵히 해낼 때도 일종의 선정, 즉 사고하지 않는 명상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혼자 산책을 하다가도 쉽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현상을 단지 생각이나 상상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니체는 그럴 때의 기쁨을 이렇게 글로 남겼다. 자연의 풍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유쾌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분신 현상이다. 땅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분명 행복할 것이다. 자연과 나 자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을 느낀 니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를 정신질환 증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창조성. 니체는 산책이 바로 명상이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명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대사회의 생활 속도는 두려울 만큼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시간도 생각하는데 필요한 정적도 잃어버렸다. 명상하는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본래 명상 생활을 하려면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니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곧 명상하는 시간이었다. 니체 연구자들은 그의 글에서 이러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니체가 구체적으로 명상을 실천한 행위는 숲과 둘을 산책하는 일이었다. 그는 산책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을 작은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었다. 니체가 쓴 글에 격언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니체는 대학에서도 서재에서도 세상에서도 떨어진 장소에서 산책 중에 불쑥 떠오른 발상이야말로 깊은 내면에서 생겨난 순수한 사상이라고 확신했다. 산책할 때의 명상이 니체를 니체답게 만든 것이다. 이 사고를 우리는
지금 아포리즘으로 읽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 사상도 역시 숲속의 산책에서 탄생했다. 1881년 8월 초순의 일이었다. 실바플라나 호수의 남동쪽 길을 빙 돌아 호수의 언저리로 빠져나가 2미터에 달하는 삼각형 바위를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영원핵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날 실바플라나 호수를 따라 여러 숲을 걸었다. 슐레이 고개 가까이에 거대한 바위가 우뚝 피라미드 모양으로 솟아있어 나는 그곳에서 멈춰섰다. 그때 이 사상이 내게 찾아왔다. 이 경험은 니체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훗날 그곳의 지명인 실스 마리아에서 영감을 받아 동명의 시를 쓰기도 했다. 실스 마리아의 마지막 투행은 다음과 같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 그리고 짜라투스라가 내 곁을 지나갔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혼자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짜라투스라다. 이는 허구도 환각도 아니다. 니체가 겪은 일을 묘사한 것이고 깊은 명상 끝에 체험한 현상이다. 니체가 체험한 신기한 일을 다른 사상가, 예술가들도 똑같이 겪었다. 이에 관해서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니체의 삶에서 명상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사회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 프롬. 명상으로 되찾은 인간성.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 후 프롬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며 연구에 전념했다. 프롬은 서재와 강의 실만을 오간 학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인생 경험을 거치며 자유와 사랑에 관한 인간학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론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고 현대사회에서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롬은 왜 새삼스레 명상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했을까? 그의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인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쫓기며 하루하루를 소비한다. 현대사회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조와 속도만을 쫓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고를 내보내 구매 욕구를 부추긴다. 우리는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끝없이 물건을 사들인다. 인간의 생활은 과열된 사회 시스템에 완전히 익숙해져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개개인이 아무런 자각 없이 사회 시스템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일할 때도 오직 결과와 대가를 얻는 데만 매달린다. 한 권의 책을 찬찬히 읽고 사상을 이해하는 걸 번거로워한다. 요약된 얄팍한 책자를 훑어보고 원래 책이 말하고자 하는 사상을 전부 이해했다고 여긴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직함이나 소속만으로 상대를 다 안다고 여기고 상대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게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한다.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음을 놓을 짬도 없고 느긋하게 자신만의 시간에 젖어들지도 못한다. 평온하게 지내는 시간이 매우 적다.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무료함이 자아를 덮친다. 평정한 상태로 집중하지 못한다. 이렇게 인간성을 잃고 나아가 인생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명상으로 집중력을 길러야 한다. 집중력이 강해지면 각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프롬이 말한 각성은 현대에 횡행하는 영적 사기꾼들이 자주 내세우는 각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투명한가? 프롬은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에서 성장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불교적 명상을 권장한다. 그가 권장한 명상법은 좌선을 중심으로 한다. 프롬은 1957년에 멕시코의 자택에서 불교학자 스즈키 다에세스를 만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때 강연한 내용을 정리해 선과 정신분석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프롬이 명상을 권한 까닭은 지금처럼 마음이 분산된 채로 살아가지 말고 어떤 일에도 오롯이 마음을 전념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짐으로써 본래의 자신을 되찾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자신을 되찾으면 이후의 경험이 투명해진다. 투명해진다는 것은 그 무엇도 섞이지 않고 명료하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가령 보통 사람이 평소에 하는 일은 탁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기 일수다. 업무가 끝난 후에 뭘 할지 정신이 쏠려 있거나 뉴스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적당히 작업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업무만을 되는 대로 한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진 채로 불완전한 기계처럼 행동하고 있다. 가톨릭 신부인 앤서니 드 멜로는 경험이 투명해질 정도로 집중하는 일을 강조한다. 그는 식기 닦는 방법을 사례로 들어 이야기한다. 식기를 닦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식기를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닦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닦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닦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죽어 있다. 몸이 식기를 닦는 동안 마음은 깨끗이 하려는 목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살아있다. 마음과 몸이 공통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명상이 이끌어낸 집중력의 일부분이다. 투명하게 산다는 것은 이처럼 명상이 이끌어낸 집중력으로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요령 있는 삶과 자유로운 삶. 투명하게 살아가는 삶은 현실적으로 결코 요령 있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 즉, 처세술이 뛰어난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세술이 뛰어난 삶이란 가능한 한 노력은 적게 하고 많은 이익을 얻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기 마련이고 수입도 꾸준히 늘어나 자존심과 인정 욕구를 상당히 만족시킬 수 있다. 이처럼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규칙을 잘 인지하고 그 범위 안에서 규칙을 이용해 약삭빠르게 처신해서 최대한 자신에게 이로운 결과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가장 먼저 추구하고 사용하기 쉽고 즉효성이 있는 간단한 방법을 선호한다. 숙련된 기술이나 신중한 사고에 가치를 두지 않고 깊이 있는 방법은 절대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익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결과적으로 돈에 속박된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투명하게 살아가는 삶은 요령 좋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등한시하는 요소와 방법을 진정한 가치로 여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세상과 자신을 긍정하고 본래부터 갖추고 있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속박된 상태에서 자신을 해방해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일이다. 프롬은 존재의 기술에서 마인드풀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가로 열고 국내에는 마음챙김이라는 번역어로 두루 알려졌다. 가로 닫고. 마인드풀리스는 산스크리트어를 영어로 충실하게 번역한 단어인데 집중 또는 선정, 가로 열고 한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해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머물러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가로 닫고를 의미한다. 비즈니스 업계에서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마인드풀리스 개념과는 다르다. 사랑하려면 명상하라. 프롬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상적인 통찰이다. 명상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자유롭지 않고 때때로 망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망상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전형적인 예가 스토커다. 또 어떤 사람은 유행하는 노래나 드라마에서 그리는 애증을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과 섹스가 하나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대부분 사랑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 프롬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랑은 행동이자 인간적인 힘의 실천이므로 자유로워야 실천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힘과 자유는 명상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명상하지 않고 평범하게 이 사회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의 사랑은 자유로울 수 없다. 타인에 대한 사랑은 직접적으로는 가족관계에 근거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사랑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숭화하려면 명상이 필요하다. 물론 이 명상은 혼자서 할 수 있다. 사랑하려면 우선 혼자가 되어야 한다. 홀로 명상하여 잠들어 있는 영혼을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온몸으로 지금 여기 현재의 순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뒤에야 드디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동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특정한 이유, 조건, 대가가 보장되어야 타인을 사랑한다. 그런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다. 진정한 사랑에는 거래가 들어서지 못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에게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한다 해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 지금까지 니체와 함께 산책을 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